반갑습니다. 시험천이라 고생 많으실지요. 저는 이제 4교시에 이제 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가 지금 6문제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문제 소방펌프, 이게 이제 Y델타 기동하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엄청 많이 나왔죠. 뭐 114에, 99에, 72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풀기 힘들죠. 사실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마지막, 이게 지금 114에 두 문제 나오고 116회 지금 한 문제 오는데, 한 문제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이제 얘는 지금 이게 지금 그 기동 전류가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Y로 기동하면 기동 전류가 3분의 1 준다는 그런 이제 수식으로 한번 증명하라는 해봐라는 얘기고, 또 뭐가 남았냐면 Y로 기동했을 때 기동 토크가 또 3분의 1을 줄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90km짜리 전동기를 가지고 기동을 하면, 기동할 때는 30km 정도로 기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3분의 1 줄고 기동 토크가 3분의 1 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또 풀어봐라 하는 게 예상 문제인데, 그 문제는 풀기 힘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자제를 할게요. 왜냐면 풀 수가 없어요. 예상 문제인데 풀 수가 없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터널 이제 관리 지침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 이번 시험에도 한 문제, 두 문제 나왔죠. 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정량직 평가하는 그 화재 연약성 평가하는 문제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또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그 두 문제 빼고라도 지금 예상 문제가 그 5장에 보면 그 피난 대피 시설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자재 기준이 있고,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는 도로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기준. 사실 이제 터널은 요 기준대로 해서 이제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착공 신고나 감내 신고할 때, 그러니까 우리 소방은 하자재 기준만 보는 거죠. 하자재 기준만 보고 이제 필증을 내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요 기준에서 다 설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설비 중에 우리는 하자재 기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기준이 계속 나온다는 이유는 이렇게 하자재 기준도 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있는데, 일단 1장, 2장은 전반적인 얘기고, 3장이 소화설비, 4장이 경보설비, 5장이 피난 대피시설, 이번에 7장이 이제 비상전원 중에 UPS가 지금 시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UPS 말고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도 넣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요 기준에 의한 발전기 설치 기준이니까 그 부분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6장 소화활동 설비, 우리 재연, 무통, 연결성, 수강, 비상공사에 대한 기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나온 9장 그 정량적 위험도 평가 지침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예상 문제가 일단 3장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물분무, 미분무를 소화설비라 그래요. 여기 지침에서. 그럼 그 부분 한번 다음 예상 문제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피난 대피시설은 비상조명 등, 유도등, 피난 대피시설, 이래가지고 뭐 연결통로 등 등등 있어요. 그런 부분 기준이 또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예상 문제고, 그리고 소화활동설비 보면 재연설비에 보면 그 환기기 용량 계산서라든지, 얘도 이제 우리 재연의 TAB처럼 재연설비 성능 검증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그 출제위원들이 막 내고 싶은데, 그냥 좀 이런 예상 문제를 다 벗어나서 이 부분을 낸 거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다른 중량이 많은데 좀 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놓을 가능성은 없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예상 문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배연창 설치 대상, 배연창 설치 기준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114에 10회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90회, 80회, 100회 많이 나왔습니다. 배연창이. 그러니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필수 문제죠, 필수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그럼 이런 문제의 핵심 사항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풀이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런 기준 문제를 쓰는 문제는, 그래서 기준만 쓰면 된다는 게 아니고, 관리사분들이나 이런 관리사분들은 그러니까 기준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기술사는 이런 기준이 만약 이런 기준대로 시설을 했을 때 이 배연창이라든지 이런 배연구가 제대로 배연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그 기술자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설치 대상, 기준, 배연창 유효 면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 설치 대상이 과연 저 설치 대상만 배연창만 해야 되는 것이냐, 본인 생각에 다른 부분은 대상이 더 필요 없냐,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죠. 이제 관리사 시험하신 분들은 대상만 쓰시면 되는 거고, 기술사는 저 대상이 과연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한 대상은 없나, 이런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설치 기준도 똑같죠. 이 기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방화구역마다 설치해야 된다, 높이는 얼마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과연 이대로 했을 때 배연을 할 수 있냐 없냐, 본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나, 이런 이유에서 할 수 없다, 그런 맥락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그 유해 면적 똑같죠. 유해 면적 보면 뭐 5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걸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창호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적용하기 참 힘들어요, 사실. 그런 걸 쭉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다음에 또 시험 나오겠지, 이런 문제는. 왜냐면 배연 설비가 배연을 못하니까 시험 나오는 거죠.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보면 에듀파이어가 쭉 나와 있지만 이게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있는 내용에 보면 반도체 제조 과정에 대한 그 클린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험성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스 케미칼에 대한 그 위험성하고 막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실란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부분, 이게 반도체 공간 중에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방어 실무 핸드북입니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좋고, 다음에 또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음엔 예상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 다시는 이제 안 오겠죠. 이제 이거. 다시는 안 오겠죠. 다시는 안 오는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나옵니다. 반도체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반도체는 뭐 105에, 80회, 75회, 69회, 68회 그냥 꾸준히 나온다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나중에 답안 쓸 때 실란이라는 부분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실란이라는 부분은 규소하고 수소가 4개 붙었죠. 그래서 이게 CH4하고 똑같아요. CH4는 메탄이잖아요. 메탄에 수소 4개 붙었죠. 얘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이송하는데 이런 문제가 된다고 시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분자식 위험성, 허용 농도 아니 다 시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 나올 게 이제 클린룸 설계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국내는 설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뭐 NFPA나 이런 해외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실려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내화시간 기준, 건축 재료, 수동식 소화설비, 자동식 소화설비, 감지 경보 설비, 전기 설비, 연기 배기 설비, 연기 제어 설비, 기타 설비가 쭉 나와 있죠. 근데 그 문제 이제 시험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안 나와도 언젠가는 시험 나오겠죠. 왜냐면 시험 딱 내기 좋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진 발생은
지금 뭐 104회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지진이 104회, 98회, 83회 쭉 나왔어요. 이 부분은 뭐 특이한 부분은 없잖아요. 특이한 부분은 없는데 단지 이게 나온 이유가 출제자 들어가신 분이 아마 뭐 이런 자연재해 쪽으로 계신 분 같아요. 우리 재난 및 보시죠.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뭐가 시험 나왔죠? 이번에 시험 나온 게 긴급구조 뭐 나왔죠? 지진도 저희가 말하는 법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해 중에는 지진 등이 있어요. 근데 사회재난은 화재 등의 이런 등이 분류를 합니다. 재해가. 근데 지진에 의해서 화재가 난다는 거죠. 지진은 자연재난이고 화재는 사회적 재난인데 지진에 의해서 화재가 2차적인 피해가 온다는 거죠. 여기 관련된 법이 지진 화산재해의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인가? 그것도 법규가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그분이 참여하신 분이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 조항을 좀 넣어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법규가 다음에 조금 나올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지진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추락행가가 되는데 그 추락행가가 전기나 기름이나 이런 해가지고 저마운을 해서 퍼지는 거고, 그걸 하려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내진에 견뎌가지고 불을 꺼야 된다는 게 큰 맥락이죠. 지진은 막을 수가 없죠. 자연재해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락경가를 막는다든지 내진을 腾腾해서 소화설비를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진이 나면 해일이 오니까 해일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쭉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 6번은 필수 문제죠. 필수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왔죠. 풀 수 없는 문제로. 이 문제가 제가 대충 보니까 100m에 한번 간략하게 속도를 한번 구해보라고 한번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시간 내에 풀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맞죠?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중성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필히 한번 또다시 준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넣을 수 있죠. 뭐 다른 방향으로 또 넣을 수 있죠.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6교시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건 모르고.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웠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네, 한 개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6교시도 알고 보면 기본적인 나온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려워요. 이걸 참 이해하기 풀기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해를 하려면 이게 나왔듯이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참 Y가 뭔지 델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 일단 구성부터 한번 그려보면, 2번이 구성이죠. 구성부터 한번 그려보면 우리 서방에 보면 MCC 판넬이 있잖아요. MCC 판넬에 보면 차단기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겠죠.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전동기가 있는데 전동기가 이렇게 Y델타형 전용 전동기가 따로 있죠. 일반 전동기는 여기 이제 결선이 다 되어 있는 거죠. Y라든지 델타로 다 결선돼 가지고 선 3개만 딱 연결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죠. 근데 Y델타는 Y델타형 전용 전동기가 나와요. 그러면 선을 6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구성하죠. 이렇게. 그럼 이게 RST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렇게 연결하죠. 여기 이제 MCC이고 이게 이제 현장이고 그러면 단말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면 Y를 구성하려면 Y는 다 알다시피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Y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죠?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Y 기동입니다. 기동은 이렇게 하고 뭐 델타는 어떻게 해요? 델타는 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하면 Y 약간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Y 기동이죠. Y 기동. 그러면 요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돼 가지고 딱 Y 기동이죠. 그러면 델타는 어떻게 구성? 델타는 R이 들어와 가지고 S로 가고 또 S가 들어와 가지고 T로 가고 T가 들어와 가지고 요래 되면 델타 기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요거 이제 신호 넣을 때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 Y로 기동하고 타이머 시간 지나면 요거 떼고 요거 넣으면 델타로 운전하는 거죠.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대로 그리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해할 수가 좀 힘들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책 보시는 그리면.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MC라고 그러죠. MC 1, 2, 3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Y로 기동하고 델타로 운전하고 타이머 해가지고. 네. 그러면 Y면 이제 본문 설명드리면 Y는 이렇게 되잖아요. Y 되는데 이제 보면 V가 주어지고 전류가 12A가 흐른다. 그 말이잖아요. 한데 델타로 델타일 때 이게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A 하면 여기는 얼마겠죠? 그러면 이게 ST면 RST 10A 그러겠죠. 전류는 변함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선전류란 말은 선하고 선 사이에 흐르는 전류고 상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죠. 전압은 선하고 선 사이의 전압이고 상은 요 안에 상에 걸리는 전압이고 맞죠? 그러면 Y 결성 경우에는 전류는 선전류나 상전류나 똑같죠. 선에 흐르는 전류나 상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죠.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압은 만일 R이면 R에 있는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다르죠. 왜냐면 요놈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요 선하고 요 선 전압은 여기 되잖아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은 요거고요. 실제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여기 R상에 있는 전압은 어떻게 흐르느냐? 그럼 값이 얼마냐? 그러면 사실 우리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만 실질적으로 벡터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삼상 평행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기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반대로 가니까 반대로 옮기면 많아서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로 옮기고 이게 T면 이게 R이고 마이너스 T면 요 합벡터가 되는 거죠. 요게 여기에 걸리는 거죠. 요게.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이게 60도니까 아니 30도니까 1, 2 루트 3 하면 이게 얼마 되죠? 이게 1에 치면 1, 2 루트 3이니까 이게 1이면 이게 2분의 루트 3이죠.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3. 이게 두 개니까 루트 3이죠. 그래서 전압이 루트 3만큼 커지죠. 그래서 이게 루트 3만큼 커지는 거죠. 이제 전류이 됐고 델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델타가 있을 때는 전류가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다르죠. R상의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죠. 큐레 법칙에서 들어오면 나간 만큼 또 나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벡터가 요렇다 치면 얘는 그대로 옮기면 요렇고 해. 그러면 얘는 요거 빼기 요거잖아요. 요거 빼기 요거. 좀 헷갈리나? 요거는 들어가면 요거 나가잖아요. 요거 나가는데 요거 빼기 요거만큼 나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벡터가? 요게 있고 요거는 이상하다. 잠시만요. 요거 빼기 요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 이게 반대로 되잖아요. 반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거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똑같이 실제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커지죠. 그럼 전류가 루트 3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류는 I는 얼마죠? R분의 V니까 I는 Z분의 얘는 루트 3만큼 작아지겠죠. 상전류가 되니까. 그러면 V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여기는 전류는 선전류, 상전류 똑같으니까 성전류, 상전류 이거 되는 거죠. 얘는 선전류는 루트 3의 상전류가 되겠죠. 상전류는 루트 3 커지잖아요.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인데 루트 3만큼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보면 여기 비교해보면 Z니까 비교해보면 이게 루트 이게 ZV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루트 3 곱하고 루트 3 곱하면 요게 I 선제니까 루트 3 곱하면 3이 되겠죠. 3I 저거에 선 3배 정도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30A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문제는 힘듭니다. 사실 저도 이해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순간 이게 막 이렇게 좀 급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걸 차근차근히 이해시키면 할 수 있는데 여기 당장 이해시키려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이 그러니까 승관전압이 Y로 되니까 상전압이 되니까 루트 3배만큼 줄잖아요. 그래서 토크가 준다는 게 답입니다. 답인데 그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연구반에 오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쌓인 곡선하고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시간에 하기 힘들어요. 차근차근히 하면 쉽긴 쉬워요. 도로 터널은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산 문제만 하시고 요거는 UPS는 다시 넣기 힘들겠죠. 다시 넣는다면 발전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준을 쓰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연창 부분인데, 이 배연창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써야 되죠? 만일에 글을 표현한다면, 뭐 이런 계야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이해해서 쓴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일단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나면 그 연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피난 안전성을 저해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배연창을 설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연창, 건축법에서는 배연창을 설치하고 소방법에서는 제연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배연창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연기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배연창이 있고, 그 관련 법규에 보면 배연창이 있고, 배연구도 있고, 이런 그 기준들이, 규정이 모호하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배연창에 어떤 성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재질을 해야 되고, 이런 성능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오류가 생기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간을 구축해서 방화구역을 해가지고 배연창은 하는데 설계는 소방에서 하고, 설계 소방해 주면 또 소방서에 인허가 내면 소방관도 소방서에서도 건축이니까 조금 등한시하고, 건축은 이건 건축인데 소방이니까 소방이지 않으니까 소방중대도 또 등한시하고. 근데 배연창이 사실 잘 관리 규정도 없고, 우리 소방에서도 지금 점검하고 소방서에서 다 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좀 건축주도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생각은? 아까 규정이 미비하고 유지관리 측에 대한 아무것도 없고 건축이나 소방설계에 대한 이런 명확한 주관 부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규정을 도입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규정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규정을 도입하면 규정 중에 SP 2 기술사는 그냥 도입한다고 하면 되는, 그냥 도입한다 이러면 점수를 좀 많이 못 주겠죠. 근데 규정에 보면 KS 규격이 두 개가 있어요. KSB 21927-2. 여기 이제 배연창에 대한 성능 기준들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KSF 2815당 배연창에 대한 검사 기준이 들어있어요. 유지관리에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뭐죠? 요런 걸 넣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규정 미비한 부분을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예상 문제죠. 요 기준들은 이제 배연창이 나오면 시험 나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규준이라서 뭐 크게 할 것이 없는데, 하나 이제 현재 이제 문제점을 한 번씩 보면 어떤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냐면, 배연창하고 배연구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배연구인지 배연창인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규정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치 대상 부분에 지하가나 대공간 5층 이하 건축물에서는 배연창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설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층 부분에 대한 아까 배연 성능 확보. 아까 예를 들어서 중성대가 커지고 이러면 위에는 과압이 걸리잖아요. 밑에는 압이 낮아지고, 그러면 과연 배연창이 제대로 성능을 하겠냐. 그런 정량적인 값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치 위치도 보면 수직 높이만 나와 있고 수평 거리는 없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화구역마다 한 개씩 하라고 그랬는데 칸막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뭐 방화구역이 1000회배면 칸막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런 법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배연창의 유효 면적, 배연창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딱 제 자체가 되기가 힘들어져. 규정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적에 대한 부분이 좀 성능 확보가 힘들죠. 실제로 이만큼 필요한 면적인데 면적이 좁으면 배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어 관련이죠. 근데 단순히 개폐에 대한 사만 있고 이거 어떻게 제어하는 말이 없죠. 한 줄만 띄기 있잖아요, 한 줄만. 그거 가지고 배연창을 제대로 성능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연창에 대한 유지 관련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연창에 대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아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참 이게 다음 나오기 힘든 문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은 신라는 이게 뭐죠? 내나 메탄이잖아요. 메탄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SiH4잖아요. 이게 N이 되고 이 N 플러스 2 쭈쭈쭈쭈 올라가는 거예요. 쭈쭈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2가 되면 6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책에 보면 보면 2염화실린, 3염화실린 쭉 나오죠. 그러면 보시면 유인물에 보시면 5번 실란의 위험성을 보시면 이런 문제는 이제 분자식을 물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폭발 범위가 1.4에서 96%죠. 답을 쓰는 요령이 이제 분자식을 묻고 위험식을 물었으면 분자식은 아까 요것처럼 그랬고, 그럼 이게 폭발 범위가 1.4에서 96%면 뭐죠? 연소 한계가 그냥 넣으면 폭발이잖아요. 폭발. 0에서 100%인데 그 중에 농도가 요 안에 들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소 범위가 얼마나 크죠? 수소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만만 있으면 그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폭발 범위만 쓸 게 아니고 우리 소방은 그런 부분까지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 발화성도 똑같아요. 쭉 밑에 보시면 3염화실란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3염화실란 보면 인화점이 얼마죠? 상온에서 벌써 인화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염화실란이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1.4에서 96%에 대한 연소 범위에서 인화점이 14도면 마이너스 14도면 넣으면 그냥 터진다는 소리죠.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분자식을 제대로 설명하시고, 그러면 메탄과 거의 흡사한 구조로서 엄청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은 뭐죠? 거의 자연발화성 인화점이 엄청 낮죠. 터지는 거죠. 허용 농도는 뭐죠? 허용 농도 똑같아요. 6번을 보시면 LC50하고 TWA 폭발 범위. 그냥 사람이 마시면 독성이 있고 나오면 터지고.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이송체계. 저런 거를 이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장치가 어떻게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거고. 그다음에 소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 MSDS에 보면 MSDS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폴링을 실린 게. 그럼 그거보다도 소화 방법은 뭐죠? 폭발 대책, 폭발. 그러니까 방폭구조, 조기 감지. 그러니까 이런 가스는 어떻게 감지하죠? 공기흡입형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스파크 튀면 파는 불꽃 감지기 같은 거, 자외선, 스파크 앰버 같은 이런 감지기들. 그런 감지기밖에 적용성이 없어요. 소화 방법이. 그리고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할로겐이 안 되죠. 할로겐은 뭐죠? 할로겐율은 안 되죠.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이 뭐죠? 독성이고 부식이죠. 그래서 이제 할로겐은 안 되고 이산화탄소를 막 쓰라 그래요. 이산화탄소나 모래, 질식, 방포. 그 다음에 요거 GMS. 요거 또 방어구 신문 핸드북이 나오는데 GMS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가스가 새면 엄청나게 빠르게 검출해가지고 차단하는 거죠. 이제 화재도 있고, 농도가 나면 사람이, 그러니까 인체에 독성이 있으니까, 그 ppm 농도를 조절해 따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책에 있었으니까 다들 좀 하실 분들 준비했겠죠. 다음에 준비할 건 아까 얘기했듯이, 클린룸 설계 기준, 그거는 꼭 준비하시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뭐 요거는 놓으니까 뭐 당분간은 안 놓겠죠. 당분간은 안 놓는데 아까 관련 법규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요거는 늘상 예상 문제니까 지진화재는. 그러니까 지진화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추락 경과에 대한 요게 이제 서방 안전협회에 있는 내용이 시험 나온 거죠. 서방 안전협회에 지진 발생에 대한 부분이 실렸어요. 그 실렸다 보면 우리 요 책에 있는 우리 요 예상 문제 풀이집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요 보면 그 대책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이 그 서방 안전협회에 대한 그 부분이 실린 거예요. 실린 거 보면 6번에 보면 지진하해에 대한 대책이 보면 3번에 표로 된 부분이 있죠. 표로 된 부분. 네, 뒤에 있는 거 보면. 예, 그게 이제 출하 방지예요. 지진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출하가 되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플러스 해야 될 게 출하가 돼가지고 불이 막는데 실패하면 불이 나니까 소방 설비가 그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소화하는 것까지 써주시는 게 좋은 답이죠. 요거는 뭐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또 나옵니다. 맞죠? 다음에 언젠가 나올 때 그대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죠. 아까 지진 및 화재 재해에 대한 법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범위가 커지는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화재 아까 말했듯이 재난 중에 화재가 하나 더 갈 뿐인데 아까 재난이 엄청 많잖아요. 뭐 태풍, 홍수, 가뭄, 뭐 화산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화재가 들어갈 뿐인데 그게 지금 이제 재난까지 물어보고 이래요, 맞죠? 그러면 범위가 또 넓어진 거죠, 이제. 그 관련 법규도 뭔지는 봐야 되고 이제 계속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맞죠? 그런데 그는 참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소방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중점 문제라서 이제 한번 중성대하고 계급부하고 질량 유리량, 수진 높이에 대한 뭐 분포, 면적에 대한 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값으로 나와서 계산값으로 이런 이제 계산값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이렇게 유도하고 계산하기 힘들죠. 이런 부분은 어디 뭐 논문이나 책에서 발췌한 한 부분이라서 사실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유도하라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중심의 높이 계산 유도하시오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계급부가 뭐 요거는 뭐 이온도리 효과나 뭐 재현이나 모든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첫 번째가 중성대 높이 계산식과 중성대 높이 계산식을 유달하잖아요. 유달하면 중성대가 뭐죠? 중성대가 내부랑 외부랑 압력이 똑같은 곳이죠. 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나가니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 같은 경우에 중성 높이가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온 양이랑 나오는 양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베르누이 원칙하고 질량 보존의 원칙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죠? M5는 이게 책에 보면 질량유량이죠. 질량유량은 얘나 속도의 면적, 애졸의 속도, 예를 들어서 V2라 그러면 V2에 뭘 곱하면 되는 거죠? 밀도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유량입니다. 자, 이게 메다, 저거 메다, 세커, 이게 킬로그램, 딱 없어지면 세커 되는 거죠. 얼마나 질량이 나가는 거죠. 질량이 나가느냐. 이게 똑같죠. 그러면 MI는 5에 예를 들어서 I. 질량은 요게 로 I니까 맞죠? 안에 있는 게 로 인 밖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밀도도 안에 있는 공기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 밀도가 쓰고,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밖에 있는 밀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면적 쓰고, 속도는 똑같아야 되겠죠. 면적하고 이게 속도가 하여튼 이 속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V2로 써봅시다. 속도가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할 게 이 속도만 구하면 되죠. 속도. 이 속도만 구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럼 속도를 어떻게 속도는 베르누이 원리에서 속도를 구하죠. 속도는 요점하고 요점이죠. 여기 1점, 2지점. 베르누이 원리 적용할 때. 그럼 1지점은 뭐죠? 1지점이면 안에 있는 공기니까. 안에 있는 공기니까 비중량이 안에 있는 공기 비중량 들어가겠죠. 비중량의 P1 플러스 뭐 위치 수준이 없다 보고 내가 안에 공기가 나가니까 안에 공기 밀도로 가지고 나가겠죠. 비중량까지 나가겠죠. 그래서 RI 제곱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안에 있는 게 다 정압입니다. 정압. 나가는 순간 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로로 두는 거죠. 그럼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I 곱하면 이거는 비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나눠지면 없어지고 답이 되겠죠. 이 델타피는 어떻게 구하죠? G 이 위에니까 H2 이렇게 구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이제 V2로 가면 능가면 내려오고 2 올라가고 되죠. 되시죠?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공기가 나가니까 안에 밀도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건 어떻게 그죠? 이게 똑같아요. 맞죠? 똑같은데 제로를 하는 거죠. 여기 1, 2점이죠. 여기는 속도 수도가 없죠. 정합만 있죠. 요 통과하는 순간 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1지점, 2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보면 밖에 있는 밀도를 가진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 비중량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1점분의 P0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면 똑같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죠? 로0 G분의 똑같겠죠? 그러면
H 여기 되겠죠. 이게 높이가 이게 되겠죠.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요거를 요 안에 넣으면 되는 거죠. 넣으면 되는 거죠. 넣으면 어떻게 되죠? 로 I 곱하기 A 곱하기 아니, 너무 길다 맞죠? 이거 어디다 쓰지? 여기다 씁시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갖다 하면 되죠. 왜냐면 아까 요 속도를 여기다 넣어버렸으니까 요것도 이제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 썼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곱을 시키면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다 제곱을 시키면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중요한 거 다음 또 놓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다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남는 거죠? 예, 그 다음에 y 곱하기 요 제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밀도가 온도를 바꿀 수 있죠. 밀도 온도가 어떻게 여기서 온도를 바꿀 수 있죠. 밀도는 부피분의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부피가 여기 있으니까 부피분의 요거는 넘기면 RT죠. 그럼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밀도하고 온도하고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걸 바꿔 넣어보면 이제 여기 로 제로, 왜냐면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예? 밀도가 온도가 온도 T. 예. 그럼 요거 넘기고 요걸 넘기면 그다음에 여기 되는 거죠. H2는 H 빼기 H1이니까 요거는 1이니까 요거는 그러면 빼기 1은 요거를 넘기고 dB 보면 되죠. 그러면 뭐 이상이 너무 많이 갔다 맞지. 실질적으로는 이걸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를 넘기고 dB 보면 dB 가지고 곱해주면 그 공식이 나오는 거죠. 요게 중성대 유도하고 중성 높이 계산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를 보여보면 요 값은 다 주어졌죠. 이 값 넣으면 높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번 구하는 거예요. 1번 구하는 거. 1번. 이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밀도 때문에 약간 혼돈할 수도 있죠. 근데 베르누이 점을 잘 찍어 생각하시면 쉬워요. 안에 공기가 나가는 거고 밖에 공기가 들어온 거니까. 밀도는 똑같아요. 안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2번은 뭐지? 2번은 아까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 아까 에디터하고 이걸 보는 거죠. 요거는 요 상부고 이거는 하부고. 여기 2번 문제가 계급부 중심으로 차압 계산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요거 계산하는 거죠. 아까 밀도는 또 아까 온도를 바꿀 수 있죠. 아까 뒤에서 이거죠. 요거 구할 수 있죠. 밀도는 이렇게 넣으면 되죠. 요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요거는 다 상수니까. 넣으면, 여기다 넣어보면, 밀도를 넣어보면, 이거 되죠. 요게 값이 얼마죠? 3,000몇 나오죠. 3,460. 예. 360, H2, 요거. 요 밑에 넣으면, 요거 대신 요거 넣으면 되죠. 실제로 이제, 요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값을 한 구해봐라는 거죠. 값을 한 구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각 계구부의 아까 질량 유량, 이거. 아까 우리 유량, 아까 M 도트 구했죠. 그 값 넣어가지고 실제로 값 구해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 높이에 대한 차압 분포 그림 도시. 아까 요거 그림 되죠. 요거 높이 얼마고, 요거 압력 얼마고, 값 넣어죠. 계산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63 파스칼. 요거는 17 파스칼. 중순도 높이가 46.93.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봐라는 거고. 네. 5번이 계구부의 면적 변화에 대한 중순대 위치 변화에 물었죠. 이게 중순대 위치니까, AA가 위에 계구부잖아요. 그럼 AA가 요거죠. 이게 높아지면 이 값 자체가 낮아지죠. 요게 이제 중순대 위의 면적이니까 요 AA가 높아지면 이 값 자체가 낮아지죠. 이게 낮아지면 이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계구부가 큰 쪽으로 중순대가 높아지죠. 중순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높아지면 중순대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중순대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이제 요 보면 이게 보시면 중순대가 높은 게 좋죠. 높게 유지하는 게 좋죠. 중순대가. 왜냐면 그 중순대가 높으면 그 밑에 부분은 연기가 안 나가죠. 안 퍼지잖아요. 중순대를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거죠. 잘 따져보면. 근데 중순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현 성능은 엉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는 아까 얼마 걸렸죠? 17 파스칼. 여기는 마이너스 63. 17 마이너스 63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급기 가압원에서 50 파스칼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50 파스칼 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63인데 50 해봐야 마이너스 13이 남죠. 아니 그 급기 가압 데서 50 파스칼 밀어줬는데 저 정부에는 이거 연도력가 때문에 63에서 50 파스칼 빼면 13 남아요. 연기가 들어온다는 소리죠. 얘는 17인데 50 하면 67 파스칼 되죠. 그러면 저 효과 때문에 어떻게 돼요? 50 파스칼 불어주면 67 파스칼 돼버리니까 과압이 걸리겠죠. 이건 과압이고 얘는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재현 성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성대는 이게 중성대 연돌 효과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재현하고 직결되는 거죠. 재현하고. 그래서 50파스 맞아 보면 요 부분만 좀 맞아, 요 부분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요 부분만 재현 망조하겠죠. 이건 다 마이너스잖아요. 1층은 50파스칼 불어줘도 마이너스 음압 걸리니까 연기가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또 나오고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대가 중요하고 연돌 효과가 중요합니다. 서방에서는. 왜냐면 재현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두껍게 했는데 연구반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얘기 드린 거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만 좀 마치고 좀 더 이렇게 실력이 되고 하신 분은 연구만 오셔가지고 이런 거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